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75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뀐 게 없는 듯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억울할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총리 아베는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고 내각 강요 4명은 직접 야스쿠니에 참배했습니다. 아베는 패전 7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엉뚱하게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은 일본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군국주의 냄새가 펄펄 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은 그들이 한창 잘 나가던 대일본 제국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변방 후진국이었던 일본이 세계 열강에 끼어들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달콤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자기들 목숨과 재산이나 지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침략 국가로 변신하면서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 놓은 다음 어떻게 전쟁을 통해 침략 국가가 되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고 할 때만 해도 해외를 넘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영토와 재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으나 차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해외 침략은 1872년 지금의 오키나와였습니다. 당시 류쿠 왕국을 일본의 번국으로 강등시키고 왕족들을 일본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450년 동안 유지되었던 류쿠 왕국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류쿠를 집어삼켰는데도 별 탈이 없자 일본은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본격적인 군국 침략주의 노선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징병력을 보고하여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왕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1874년 3년 전에 대만에 표류한 일본 어민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대만에 쳐들어갔습니다. 살해당한 어민들은 사실 2년 전에 멸망한 류쿠 왕국의 주민이었습니다. 대만을 휘젓고 다닌 일본군 등살에 못 이겨 청나라는 배상금까지 지불하고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징병국가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된 일본은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에 사단제를 도입해 일본 밖에서도 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을 벌여 아시아 최강의 청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청일전쟁인데 싸움은 바로 그 중간지대인 우리 강토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하 정책으로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던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 일본이 이때다 싶어 나섰습니다. 한반도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일본은 한반도에 영향력이 컸던 청나라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깨고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1900년에는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의 분할 지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의화단이 봉기하여 서구 열강에 저항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출병했습니다. 그들은 북경에 진입하여 중국인들의 저항을 진압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북청사변 후에도 만주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러시아는 만주를 세력권으로 하는 교섭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거절해서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육군에 의한 여순 공략전, 봉천회전, 그리고 해군에 의한 발틱 함대 동해해전 등에서 승리하면서 러시아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를 손에 넣었고 국제적으로도 열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평화교섭을 중재했고 일본은 여순과 대련의 조차권,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보했고 사할린섬의 남쪽 절반을 러시아에게서 빼앗았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는 유럽이었지만 일본은 영일 동맹 때문에 연합국 측에 가담했습니다.
독일의 영향력 아래 있던 중국의 산동성 조차지였던 칭다오와 서태평양 지역의 남양군도를 공격했습니다. 또 연합국의 요청으로 해군 병력을 인도양과 지중해에 파견해서 78명이 전사했습니다. 1918년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 극동지방 블라디보스토크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상황이 끝난 뒤에도 연합국군의 규약을 무시하고 북부 사할린과 연해주, 만주 등에서 철수하지 않고 병력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1920년에는 러시아와 만주를 가르는 아무르강의 니콜라이옙스크에서 벌어진 일본인 피살 사건을 이유로 병력을 파견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 뒤로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침략 근성을 보였습니다. 주로 중국 대륙에서 벌인 일이었지만 당시 일본은 중국을 넘으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926년 성탄절에 히로히토가 왕에 즉위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1927년 4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느닷없이 산동성에 쳐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자 철수한 일본군은 1년 뒤 다시 2차례나 더 상동성을 침공했습니다.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제 집 안방 드나들 듯하는 제국주의 침략 근성을 보였습니다. 1928년에는 중국에서 만주 지배를 유례하게 만들기 위해 일본군은 짱쪼린을 기차에서 폭살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에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 본격적인 대륙 정복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또 1932년에는 일본의 괴뢰 만주국이 세워졌습니다. 1932년 만주 사변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본 배척운동이 격화되자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상해에 진주시켜 중국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제1차 상해 사변이었습니다. 이때 중국군 4천여 명, 일본군 7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과 일본은 언제 어디서 큰 싸움을 벌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회의 작은 돌다리인 르도우차오에서 일본군의 조작에 의해 벌어진 교전이 선전포고도 없이 중일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벌어진 이 전쟁으로 중국은 120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큰 피해를 남겼고 일본도 20년에 가까운 중국과의 지리한 수모전의 국력을 탕진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1937년 제2차 상해 사변을 일으켰고 1939년에는 괴뢰 만주국과 몽골 국경선에 있는 노몬안에서 소련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은 소련군의 압도적인 공군과 기계화 부대의 공격에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할 수 없이 정전에 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은 독일 나치스와 손을 잡게 되었고 1940년 9월 27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을 택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일본군은 영국령 말레이시아를 기습적으로 침공했고 1시간 뒤에는 하와이를 역시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통을 안긴 끝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쥐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다가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자 옛 버릇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싸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싶어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반복적인 침략 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